국왕의 처형 후 자녀의회는 왕직과 상원직을 폐지하는 한편 브래드쇼를 의장으로 하고 존 밀턴을 라티너 서기관으로 하는 41명의 국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잉글랜드가 공화국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그 존 밀턴이라는 유명한 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의 라티너 서기관으로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왕당파와 협력하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스코틀랜드도 이를 부인했고 찰스 2세를 국왕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두 왕국에게 무력을 사용할 필요를 느꼈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649년 4월부터 수평파가 광범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동안 체포된 수평파 지도자들의 석방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1만인의 서명이 든 청원을 가진 부녀자 수백 명이 의회에 몰려들어 인민의 권리보장과 존 릴번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멜은 수평파의 입장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월리언대에서 아일랜드 원정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페어팩스와 크로멜은 즉시 이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대들에서도 잇따라 아일랜드 진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페어팩스와 크로멜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기들 휘하에 있는 두 기병연대에게 장교단 중에 반역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 의회 해산 및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해군 창설과 교육 보호, 그리고 체불된 급료 지불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득함으로써 병사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부대의 통제권을 확보한 페어팩스와 크로멜은 곧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크로멜은 반란군과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섭 중에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크로멜은 반란군을 쉽게 진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포드에서 그의 약속을 믿고 경계를 게을리하며 자고 있던 그들을 한밤중에 기습해서 격파해버렸습니다. 이후 체포된 반란군 지도자들이 총살됨으로써 수평파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이처럼 국내 평정이 마무리되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반란군 진압에도 나섰습니다. 8월에 아일랜드에 상륙한 크로멜과 그의 부대는 더블린을 장악하고 10개월 동안 반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복을 거부하는 드로이어다 방어군을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3,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것을 드로이어다의 학살이라고 합니다. 웩스포드라는 곳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크로멜은 이것이 미래의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에 대한 평판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또한 그는 얼스터 남부 토지 약 3분의 2를 몰수해서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 교도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로부터 2세기 반 동안이나 잉글랜드계 프로테스탄트 지주와 아일랜드 소작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다시 스코틀랜드로 들어가 1650년 9월 초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후원하는 레슬리 장군의 스코틀랜드군을 던바에서 격파하였습니다. 그 후 찰스 2세가 스콘에서 왕에 올라 다시 1651년 봄에 잉글랜드를 침공했으나 이 역시 우스터에서 패배함으로써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다시 공화국에 건고하게 통합되었습니다. 한편 크로멜은 1650년 9월 27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처벌하던 과거의 처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잉글랜드는 같은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생공화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헤이그에 주재하고 있던 잉글랜드 대사 암살 사건도 발생했는데 후속 대사들도 왕당파 때문에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역상의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멜은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법은 잉글랜드와 그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잉글랜드 선박이어야 하며 유럽 상품은 잉글랜드 선박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중개무역과 상권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가 항의하고 도전해오자 이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래서 1652년에서 1654년에
최초의 영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란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국은 내란에도 불구하고 해상 발전과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내외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녀의회는 현저한 법적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감독제가 폐지되었지만 장로교 제도는 일반적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회는 여전히 군대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로멜과 그 동료들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및 그들이 투쟁한 목적들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의회는 1653년에 자신들의 자리를 장기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법을 가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4월 20일 크로멜은 총병들을 거느리고 의회로 들어가 자녀의회를 해산하였습니다. 민중들도 그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지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공화국 지지자들조차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 크로멜에 대해 적대감까지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회가 폐지되었기에 새로운 의회가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수평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성인 남자에 의한 보통 선거권을 기반으로 1년 혹은 2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 의회였다면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안정적이거나 이상적이어 좋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민주적인 의회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당파적이거나 장로파적인 의회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되었기 때문에 군부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은 군부 특유의 급진 청교주의 성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천년왕국 사상에 입각하여 성경에 예언된 4왕국의 뒤를 잇는 마지막 왕국이 잉글랜드에 세워진다는 제5왕국파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군부 장교회는 존 로저스, 해리슨, 오케이 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단은 크로멜 외에 12명, 이 12명 가운데는 군 장교 8명, 시민 4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12제자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회중교회 회중들이 추천하고 크로멜과 그의 관리들이 지명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방법으로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튼의 네 왕국으로부터 140명의 의원들이 소집되어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의회를 베어본즈 의회 혹은 지명의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어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이 의회 의원 중 나름 저명했던 프레이즈갓 바본 혹은 베어본 의원이 이 의회의 성격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별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의회는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의회라고 해서 성자들의 의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이 첫 회합은 1653년 7월 4일에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현실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불만의 대상인 10분의 1세와 조세 제도를 개혁해서 잉글랜드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지도자들은 곧 베어본즈 의회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경건한 성직자들 또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그 성자들 때문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순수한 어린이들을 앞세우면 그들에 대한 신의 사랑 때문에 이교도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성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어린 십자군 계획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군 지도자들은 본 의회에 있던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크로멜의 손에 권력을 넘기기로 모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램버트 소장이 주도했으며 그는 크로멜에게 일부 장교들이 작성한 영국 최초의 성문헌법인 통치헌장, 영어로는 Instrument of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헌장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안은 1653년 12월 12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2월 15일 정부에 채택되어 16일에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하였습니다. 호국경을 영어로 로드 프로텍터라고 표기했는데 본래 프로텍터라는 말은 로마 공화정식의 호민관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드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 명칭은 언어적 뉘앙스를 보면 대호민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호국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호국경과 의회 모두가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호국경과 국무회의는 모두 행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의회가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고 정회 중일 때는 국무회의가 군을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의회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세금을 막거나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3년에 한 번 소집되어야 하고 첫 회의 후에는 적어도 5개월 내에 해산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국경직은 정신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잉글랜드가 400명의 의원을 그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각각 30명씩 의원들을 내게 해서 총 4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1654년에 소집되었고 새 체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군대는 3만 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공적 신앙으로 추천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수단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공동기도서 사용은 가정에서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베어번즈 의회를 출연시킨 제5왕국파는 크로멜이 진정한 왕 예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지만 그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가 된 크로멜은 내란으로 갈등이 심화된 사태를 수습하고자 치유와 해결이라는 이름의 화해를 위한 중도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수평파가 소장농과 지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비판하였고 체제에 전복적이라고 여겨지는 종교적 급진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양심의 자유를 계속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위한 그의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새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율적인 상태를 보장받으려 했으며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자 했고 불경죄를 지은 자들이나 이단죄가 있는 자들을 종교적 관용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크로멜의 종신직도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당시 5만 7천의 군 병력을 3만으로 감축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유지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필요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줄곧 의회라는 기구를 신뢰하지 못했던 군부는 그들에게도 다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크로멜도 그와 같은 입장이었기에 5개월 만에 이 의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그들은 1655년 3월 윌트셔에서 왕당파가 봉기한 것을 계기로 화해 정책을 포기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11개 관구로 나누어 소장급 장교와 군사 조직들을 각각 배치해서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청교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체제를 통해 경마, 투개, 곰싸움 및 불법 집회를 금지시켰으며 술 취하는 것, 신성모독, 불경한 행위들도 금지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연극, 도박장, 매음굴 이런 것들도 단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평소에는 청정한 사회를 꿈꾸던 이들도 막상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상당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에 의한 압력은 중도층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1656년 선거는 의회파 기반 지역까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에 의한 혼란을 우려한 군부는 국무회의에 강요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 100여 명에 대해서 의회 통행증 발급을 막았습니다. 이 조치 또한 반발을 자극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군사 통치에 대한 반감을 극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657년에는 겸손한 청원과 조언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새로운 헌법이 출연되었습니다. 겸손한 청원과 조언은 영어로는 Humble Petition and Advice라고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동안 제대로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공화주의의 이상을 버리고 크로멜이 왕의 칭호와 위엄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로멜은 그럴 경우 청교도 혁명의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여겼고 군부도 군주정의 새로운 성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왕의 칭호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 헌법은 의회를 양원제, 그러니까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3년마다 한 번씩 소집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원은 크로멜이 지명하고 하원이 인정하는 40 내지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추미로는 국무회의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그 임명과 해임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왕정에 가까워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크로멜은 계속 유선자나 구귀족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다시 공화국을 복구하고 장기 의회를 재소집하려는 투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자 크로멜은 이 의회도 바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나마 크로멜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공화주의자들 그리고 제5왕국파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군부는 오랫동안 그를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말하자면 그의 행동에 군부가 신뢰할 만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겸손한 청원과 조언에 의한 1657년의 새 의회도 해산됨으로써 크로멜 정부는 합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즈음 크로멜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1658년 9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로멜의 임종을 맞아 신이 자기의 백성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삼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즉 그는 신의 백성들에게 시민적 자유와 영적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옛 왕정과 옛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크로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중 성격을 가진 기회주의적인 정치가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대로라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급진적인 성격의 신실한 독립파 신앙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도 자기 출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시대적 관행을 뛰어넘기에는 온건한 부분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크로멜의 그런 점이 하층민의 종교적 급진주의적 성격이 강한 군대로부터 또 중산층 및 일부 상층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동시에 원망을 듣게 만들었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적인 문제 외에는 특정 정부의 형태나 경제적 문제에 연연하기보다 기독교 섭리관에 입각한 태도를 취하면서 중도를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정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로 비춰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혁명 계획 같은 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판단을 미래가 아닌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크리스토퍼 힐도 당시의 크로멜로서는 그런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힐은 크로멜과 청교주의 그리고 당시 혁명 세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교는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에게 저항한 사람들을 단결시킨 끈이었다. 그리고 크로멜이 열정적으로 공감했던 비종파적 청교주의는 그를 토론, 예배, 조직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던 모든 사회 집단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로 만들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혁명 초기에 청교도들이 새로운 국가 종교를 성립시키려고 했던 본래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보다 더 큰 보편적 자유의 발전을 진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교도 혁명을 계기로 정치나 경제와 같은 세속 영역에서 보다 더 자유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쨌든 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을 공부하면서 계속 부딪히게 됐던 어려움은 혁명 진행 중에 제기되었던 혁명 세력의 합법성,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즉 의회파의 저항 근거와 방법, 크로멜과 군부의 정치 개입, 자녀의회, 배어본의회, 호국경 정치 등의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이 합법성, 적법성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흔한 비판이 그런 전례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례 운운하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정통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비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란에서 왕이 패배했기 때문에 과거의 정통성은 이미 붕괴했다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를 배에 비유한다면 당시의 상황은 과거의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생존한 사람들은 뜬금없이 나타난 배에 올라탄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사람들에게 그 배는 애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이자 불안전한 배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좌충우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로멜이나 군부처럼 누군가 선장과 승무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강압도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적법, 불법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애초에 기성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재단할 준거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가 있다면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장로파 중심의 의회에 대해서 평가해 보자면 장로파 중심의 의회는 혁명을 주도했지만 그들의 선발이 되어준 크로멜과 군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회중주의 교회의 입장과 군인들의 제대 후 보상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의 사태를 주도한 장로파의 경직된 태도가 그들이 타고 조종하고 있다고 여겨진 말로부터 내동댕이 처짐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명예혁명까지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 양식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특권적 신분제 사회의 전통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하층 신분이 기어오르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지위를 위협할 크로멜이나 군부는 서둘러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공화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등장은 그들로 하여금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던 겁니다. 물론 의회가 스코틀랜드와 맺은 장엄동맹과 언약이라는 동맹 조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조차 마지막에는 그보다 못한 조건으로 왕과 타협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회파가 사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회중주의 세력의 입장을 수용하고 스코틀랜드와 재협상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의회파 그리고 장로파는 뿌리 깊은 신분제 전통에 사로잡혀 크로멜과 군부를 부려먹고는 꺼지세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질적 권력 중 하나인 군부를 반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즉 의회는 군대를 통해 왕을 제거했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제거 대상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크로멜과 군부의 사정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혁명사들을 개관해 보면 혁명이 시작될 때는 모두가 혁명과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힘들어지면 크로멜이나 군부와 같이 혁명 봉기의 선두에 세워졌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호받았지만 이제는 힘들고 지쳐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봉기 후 얼마 후 거의 필연적으로 엄습해오는 구세력의 반격이라는 거센 풍랑에 홀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로멜처럼 기득권층에 속하며 정치가였던 사람의 관점에서는 소수의 의회조차 혁명 지지 기반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때에 수평파처럼 성년 남자에 의한 보통선거에 따른 민주적 선거는 스스로 합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크로멜은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처럼 혹독한 공포 정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자신이 새로운 체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민중적 지지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단지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종교적 동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소수 민중의 지지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멜은 상당 부분 전통적 법 절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헛되이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그의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어차피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만큼 크로멜은 차라리 수평파의 주장처럼 어느 정도 급진적인 방향으로 혁명을 더 진행시키고 기득권층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민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수평파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평파와 같이 대체로 잃을 것이 없는 낮은 신분 집단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기회를 맞이하여 봉건적 신분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근대적 민주주의를 제기할 만했습니다.
물론 이런 관념은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은 고대 공화주의 또는 민주주의 관념을 발굴하여 정치적 강령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려 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처럼 후대에 일어날 다른 혁명들에게 한 예시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평파의 이상과 운동은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그래서 비현실적인 운동처럼 보이지만 보다 성숙된 기회가 찾아오면 정치가나 역사가를 비롯한 학자들 또는 후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겹겹이 파묻혀 있던 그들의 정신과 운동을 고고학 유물처럼 발굴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평파 운동 혹은 수평파 혁명은 당시 현실에서는 좌절되었으나 인류의 역사에서는 무의식적인 꿈처럼 살아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많은 기억들이 저장됩니다. 어떤 기억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까맣게 잊혀진 채 어딘가에 묻혀 있지만 결정적인 위기 속 기회가 생기면 불현듯 우리의 의식세계에 들어와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발굴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평파가 만든 노래 가사 하나를 통해 당시의 청교도 민중이자 군인들의 감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직역하면 뒤집혀진 세계인데 좀 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살려 우리식 표현을 불러오면 개벽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당시 왕당파 노래이기도 했던 곡에 맞추어서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민중의 노래였던 만큼 기독교적인 내용이 풍부합니다. 번역이 좀 부족해도 양해 바랍니다. 그럼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벽. 내 말 좀 들어보세. 소식을 전해줌세. 천년 내에는 듣지 못한 소식이라네. 가이사와 헤론 이래로 그 누구도 이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으리요. 거룩한 날들이 멸시받고 새 모양이 만들어졌네. 옛 성탄절이 마을에서 쫓겨났네.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개벽된 세상이 나타났네. 동방 박사들이 보고 정령 기뻐하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도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고 목자들은 기뻐하고 노래하네. 신실한 모든 사람들아 그들을 본받을지어다. 선한 법이라면 어찌 우리를 묶으리오.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명령받았으니 순종하여라. 옛 성탄절은 싹 잊어버려라. 일천인을 죽이라. 아니면 마을을 회복하라. 감사하리로다. 힘차게 찬양하리로다. 포도주 단지가 쨍그렁하리라. 우리가 잔치하고 마시리라. 그때엔 못보던 몸짓이 난무하리라.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나리들도 기사들도 젠틀이도 옛 모양은 정령 잊으시오. 그 양반들이 문 앞에 문지기를 두니 무서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네. 그 양반들이 이걸 죄라고 하네.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대한다는 말이 어디 물에 빠져 죽은 모양일세.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시중 드는 사람이 주저앉아 투덜거리네. 저녁 시간 한참부터 고민하네. 집사는 아직 코빼기도 안 보여. 혹시 마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 걸까? 불쌍한 늙은 요리장이 찬간에서 보니 다른 데는 뭐 더 좋을 것 같나? 그래도 만족하여라. 그리고 애통할 때여라. 마무리로 내가 바른 소식을 말해줄게. 성탄절이 네스비 전투에서 죽어졌네. 헌데 사랑도 그때 죽어졌네. 내 친구 잭 텔도 죽어졌네. 그때 그렇게 죽어졌네. 쇠고기구이, 슈레드 파이, 돼지, 거의, 그리고 닭 모두 없다네. 그래도 만족하여라. 또 애통할 때여라. 님도 알지? 세상 개벽이라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7화에서 왕정복과 명예혁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